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기간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단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전례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두 번 경험이 있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3번은 3개월, 한 번은 2개월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그때 그 두 번의 경우보다 훨씬 중하고 훨씬 심플하다. 오래 논쟁을 할 것이 별로 없고 그러면서 상황은 훨씬 국가적으로 봐서 중해서 빨리 정돈이 돼야. 그러려면 3명의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직후에 그 직전에 권성동 대표가 되기 이전 단계에 추경호 원내대표 때 이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고 청문회까지 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걸 그냥 진행하면 된다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늘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주말 인터뷰 시간으로 여러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참여하신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요. 지난 주말에 제가 미국 뉴욕에서 탐리라는 분석가를 모시고 오프라인 세미나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아주 오랜만에 왔답니다. 그런데 마침 숙소가 여의도였고 그날이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의결하는 날이었는데 그 탄핵 자체도 놀라움을 표현했지만 국회 앞에 모인 그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축제 같은 시위를 하는 걸 보고 어메이징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군요. 정말 이건 평생 못 볼 걸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이 위기에 대한 극복의 이 DNA라든가 아니면 정말 안 좋은 일을 정말 축제로 승화시키는 이 DNA는 정말 세계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한류의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런 탄핵 정국을 글쎄요 주도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위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는 김민석 의원님, 김민석 최고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모신지를 혹시 아십니까? 두 번째 모시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 때문에 모셨습니다. 하나는 최단 기간에 100만 조회를 기록해 주셨고 또 하나는 저희 사무실에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 지역구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도 괜찮은 이유예요. 두 가지보다는 사실은 너무 궁금한 일들이 많아서 다시 제가 한번 모시자고 했습니다. 네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을 저번에 불러주신 것도 조금 의외였는데 또 부르셔서 왜 부르셨나 사실 하면서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3프로TV가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정치인을 거의 안 모십니다. 정무위라든지 이런 데서 금융시장에 관련된 이슈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런데 지난번에 그런 상황은 저희가 그냥 있기는 좀 그렇다. 뭔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거리에 모이시는 분들은 거리에서 하시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방송을 통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첫 손님으로 김 의원님을 모셨던 것 같은데요.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뭐 이제 다 국민들은 아십니다마는 이런 계엄령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훨씬 앞서서 예견을 하셨고 또 주장을 하셨는데 또 지난번에 2차 그 의회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도 99%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딱 맞추셨어요.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듣고 싶고요. 또 그러면 과연 이제 공이 헌재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한 두어 달 지나면 헌재가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이걸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전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차 때는 저희가 안 된다고 봤었고 이제 2차에 된 거 아닙니까? 2차에 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이번에 계엄을 조금 이렇게 미리 아마 계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흐름을 좀 보는
흐름에 주목하는 편인데 네. 큰 흐름이라는 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라는 것을 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의 찬성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한둘 나온다라든가 또는 이 명백하게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증언하는 그런 어떤 고백들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몇 가지 흐름을 보면서 이건 불가피하다. 막을 네. 수가 없다. 이것이 2차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 가결을 앞둔 일정 시점에 말씀드렸던 건 제가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들 상황을 봅니다. 네. 제가 저희 당에서 총선, 대선, 지선 이른바 그런 선거를 직접 관리를 제일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총괄본부장을 8번인가 했으니까. 근데 늘 상황 정세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신중하게 보다가 아마 99%라는 발언을 처음 한 게 사흘인가 나흘 전이었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때는 큰 흐름이 이제는 꺾였구나 이렇게 봤던 거고 헌재에서 어떻게 될 걸로 보느냐라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네. 그렇게 제가 그 질문을 해석한다면은 저는 큰 흐름은 누구도 그 또한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운 흐름이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헌재에서는 이거는 인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보수적으로 보셔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보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가 그리고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사안 자체를 조금 심플하게 헌재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엄이 잘못된 거는 맞지만 내란죄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들이 가급적 그런 여러 가지 쟁점에 걸리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느냐라는 것으로 좁혔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은 첫째는 계엄의 발동 요건이 존재하는가, 전시, 준전시 또는 치안 부재 상태인가. 네. 이것은 해당 자령관들이나 중요한 군 관계자들이 다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가. 이거 이미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서 국회에서 그냥 다 아니라고 했거든요.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이미 다 증언을 얘기했지 했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국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가 있었던 거는 온 국민에게 영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 개로 그냥 사실은 끝난 겁니다. 이것을 형사법적으로 어떤 형벌로 처리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가 진행되느냐 아니냐와도 별개로 그냥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안이냐가 이 세 가지가 이미 드러나 있는 사안이어서 네. 딱 그걸로만 심플하게 판단하는 탄핵 절차라는 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탄핵 어떤 죄 내용도 구성을 했고 그 구성에 따른다면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글쎄요.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그 마지막 담화의 팩트들이 많이 틀리다. 네. 예, 예를 들면 뭐 이 군 장성들의 증언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담화의 내용과 틀려서 전혀 내란에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냐라는 그 항변이 별로.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다른 증거를 갖다 댈 필요가 없이 제가 말씀드린 이미 다 온 국민에게 그냥 드러나 있는 것들로서 입증이 되는 데다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주장이 그대로 입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혼내려고 했다. 내지는 경고하려고 했다. 네. 그런 명백하게 계엄 발동 요건에 틀리는 것이어서 그렇죠. 그 주장 자체가 그래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일종의 자백에 해당한다라고 법적 해석을 하는 것이 저는 근데 그거라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검찰총장을 지닌 법률가란 말이에요. 근데 계엄을 비상계엄을 경고성으로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김용현 지금 이제 구속돼 있는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을 했던 김용현 씨도 입장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사람이 이성이나 논리나 합리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신념의 체계로 굳어져 버린 거 아닌가 싶어서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전망 혹은 풍설들을 만들어내더군요. 뭐
헌재의 구성 또 이번에 주심 재판관이 네네. 된 분의 어떤 성향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여당에서는 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권한 대행이 나머지 3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하면 6명 그리고 더 나가서 6명 중에 1명이라도 만약에 네, 인용을 네. 안 하면 부결이 되잖아요, 이게. 네, 그냥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게 6명으로 심리는 할 수 있지만은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헌재 자체의 판단이 있었고 예. 이게 과거에 그 헌법재판관을 대행이 임명 안 했던 사례는 대통령목을 임명 안 한 거지만은 황교안 네, 대행이 이번에는 국회목을 임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법률 형식적으로는 임명이라는 외관을 띠는 네. 수용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냥 단순 수용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도 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고 음. 또 헌재 자체도 이미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갖는 실익 자체가 없는데 네. 왜 저런 실익 없는 주장을 할까 저희도 음.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면 이게 뭐가 좀 간단하게 꼬인 것이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덜 중한 일이 있어도 가령 정당이라면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국민들이 많이 본 장면이 있잖아요. 다 같이 고개 한번 숙이고 그렇죠. 뭐 큰절도 하고 예.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최소한 쇼잉이라도 하는데 천막을 치든. 예,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굉장히 독특한 사례에 해당한다. 근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그 국민의힘이라는 어쨌든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그죠? 법률가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박근혜 탄핵 때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을 했던 분이고 소추위원으로 해서 검사 역할을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절차라든지 법적인 요건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논란이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시는데 논란은 되고 있는. 네, 논란을 만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그냥 아주 머리를 좀 이럴 때 비우고 좀 식히고 네. 단순하게 보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가라는 단순 요건 딱 3가지를 볼 때 정리가 돼버린 사안이어서 네. 더 이것을 뭐 쟁점을 만들고 시간을 오래 끌어서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위라는 걸 만들었고 그 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직책에 관련된 질문들도 좀 몇 개 드리고 싶은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죠. 양국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상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 수사를 지연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다고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권한대행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여쭤보죠. 큰 틀에서 보면은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은 우리 헌법 체계 내에서는 이제 국회에만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권한대행은 우리가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일종의 현상 유지적인 제한적 어떤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일종의 수용적 권한 뭐 이런 것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능동적인 권한은 극히 제한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고 더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수사 대상 아닙니까 현재.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또는 반대하는 어떠한 능동적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미 계엄이 발동한 시간으로부터 사실은 그 계엄을 작동하고 그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입장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미 그 상황에 대해서 총리 집무실로 돌아가서 이런 등등을 저희들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더 명료하게 밝혀지겠지만은 저희들은 이러저러한 행위들이 이미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엄격하게 보면은 이 계엄의 경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판단해야 되지만 가담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걸 기본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과연 얼마나 사전에 그런 감을 잡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이미 실제로 소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아주 고상하게 얘기했는데 그냥 한덕수 총리가 아니되옵니다 이런 걸 안 한 거잖아요. 사실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걸 절대로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행위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제약되는 처지에 있는 거죠. 국무위원 중에서 뭐 그렇게 의사표현을 그래도 강하게 했다는 분들로 거명되는 뭐 한두 명이 계시잖아요. 네, 한두 분 계신 거죠.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는 거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뭐 그게 몇 개월이 됐던 간에 국정의 수반의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단 말이죠. 이 큰 나라에. 그것 자체도 사실은 고민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민주당 그걸 내에서 왜 의원들 용인하시죠?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한 선을 넘으면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 몇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전에 탄핵이 되면은 그러면 권한대행이 될 사람까지도 또 탄핵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불안해 보이지 않겠냐. 민주당이 너무 그야말로 막 힘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 않겠냐. 말씀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라는 말씀으로도 들리고요. 아니 정치적 부담일 수도 있지만 예. 더 엄격하게는 탄핵을 성사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봐서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그게 저희들의 정치적 부담보다도 상대적으로 나머지 8표 이상에 참여해야 하는 국민의힘에 참여하는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그때로서는 제일 중요한 그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인 대통령 탄핵 자체를 일단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 최우선 아니었습니까? 탄핵이 가결이 된 다음에는 근데 이제 가결이 되면 가결된 순간 바로 권한 대행으로 되는 것이어서 그렇군요. 하려면 같이 해야 된다. 사전에 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 탄핵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권한 대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기본 숫자 15이 그렇더군요. 지금 되냐 안 되냐 네. 또 이런 논의도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하면서 저희들이 통상 어떤 사안을 토론할 때 미루고 그럴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이 사안은 마지막 대통령 탄핵 전에 2, 3일 동안 사실은 계속 결정을 미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조그만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려고 그래도 그 CEO의 머리가 맑아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나라를 최소한 뭐 4, 5개월, 3, 4개월이라도 혹은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머리가 복잡할 거고 나라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국정을 이끈다? 그게 맞는가라는 생각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네, 제가 그냥 짧게 두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이게 참 묘한 것이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 가결이 된 이후에 1차에서 탄핵이 부결이 됐을 때에 비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것. 그런 것이 갖는 어떤 국정의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최대한 좁혀주는 게 헌재의 입장에서 봐서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각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네. 예를 들어 외교 같은 것만 봐도 통상적인 정상 외교를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누가 만나러 가겠어요? 네. 그럴 때는 현재 있는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뭔가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여간 전체적인 국가의 운영 기능은
매우 위축되는 거죠. 그렇군요.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본, 중국, 러시아, 하물며 북한까지도 구체적으로 검역을 했는데 한국만 아무 얘기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독특한 것이 몇 개 있는데요. 미국이 이 계엄 상황 이후에 네.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상황 이후에 이례적일 정도로 선명하게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은 못했지만 그런 탄핵이 방향이었죠. 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오케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졌죠. 그 직후에도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대통령 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 간의 관계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들은 바로는 한덕수 총리의 그 어떤 권한 대행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국민적인 어떤 이게 리스펙트라는 표현을 써서 국민적인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정성이 있겠는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예. 많이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절차적인 안정성과 어떤 내용적인 어떤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빨리 정비가 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이번에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그거는 미국보다도 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기간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단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헌재에게 부여된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의 전례상으로는 예. 이제 저희가 2번 경험이 있는 건데 예.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3번은 3개월, 한 번은 2개월이었는데 네. 통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그때 그 2번의 경우보다 훨씬 중하고 훨씬 심플하다. 예. 예, 쟁점이 아주 단순해서 더 오래 오래 논쟁을 할 것이 별로 없고 그러면서 상황은 훨씬 국가적으로 봐서 중해서 빨리 정돈이 돼야. 그러려면 3명의 재판관을 빨리 네, 그것은 임명해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직후에 그 직전에 권성동 대표가 되기 이전 단계에 추경원 대표 때 이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고 청문회까지 하는 걸로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그거 그냥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연내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심 재판관의 물론 이제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그 무작위라고 하긴 했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을 맡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들이 있죠. 네. 그분의 과거의 성향이라든가 발언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혹시 잘못 반영되지 않는가라는 걱정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와 긴장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혼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구성된다는 전제 하에서 9명일 경우에 6명 이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합리성의 틀 안에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그 큰 흐름과 대세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이시나 봐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흐름을 예. 관심을 좀 많이 갖는 편이고요. 예. 아니 제가 그냥 해석하기에는 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특출한 이 흐름을 보는 시각이 생겼을까? 저는 이제 어떻게 와닿냐면 18년인가요? 18년간의 공백이 있으셨죠. 네. 예, 미국에도 가셨고 중국에도 네, 가신 네, 걸로 네. 알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저같이 이제 김 의원님하고 동시대를 산 50대 후반 또 60대 이런 분들은 그 김민석 의원님에게 갖는 감정이 매우 독특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 자신이 저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독특합니다. 워낙에 뭐라고 할까요? 예, 워낙에 최연소 기록이라는 건 다 세우셨고 또 민주화운동에서도 학생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학생운동가였기도 하고 그런데 또 18년에 원치 않는 어떻게 외유라고 할까요? 천당과 지옥을 다 경험해봤다가 제가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정계에 복귀해서 이제 재선을 하신 거잖아요.
그 초기에 두 첫 번 하셨고 1라운드의 재선, 그다음에 2라운드의 재선으로 예. 현재 4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되게 최근 1, 2년 사이에 굉장히 각광받는 야당 정치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이 대부분 그 변동성을 겪습니다마는 뭐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극과 극을 다 경험하셔서 그런 내공과 그런 독특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하여간 하다 보니 저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큰 흐름을 보는 거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 18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대부분 그 정도의 공백이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저희 동년배 소위 얘기하는 586 세대 중에서 외국물을 좀 일찍 먹었던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국회의원 떨어지고 30대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번 했고요. 그때 이거 국회의원 되기 전이죠. 네. 그때는 이제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 가서 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2번 하고 서울시장 나가면서 30대 후반에 떨어지고 나서 그때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가 됐습니다. 예. 로스쿨을 그때 40대에 공부를 해서 그리고 네. 중국에서 또 중국법 LLM을 하고 이제 근데 사실 뭐 법률가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또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하고 NGO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정치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저 자신이 생각을 별로 정계 복귀를 못했습니다. 시도하거나 그러진 않으셨군요. 아니요, 시도했었죠. 네. 그러나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18년 만에 다시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이럴 거로 저도 생각을 안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다시 정치에 와서 이렇게 복귀할 거라고 생각들을 거의 안 하셨을 겁니다. 예. 거리에서나 혹은 지역구에서 혹은 국회 주변에서 의원님하고 비슷한 동년배 시민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예.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저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나이는 86세대인데 네. 상대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86 정치인들이 한참 활동했던 시기를 여의도를 벗어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됐던 것이 아닌가. 오히려. 예. 네. 그러니까 세상을 조금 달리 보고 바닥에서 보거나 조금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거나 또는 여의도의 시각이 아닌 시각에서 보거나 뭐 이런 훈련이 조금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의도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거 아닌가. 뭐 이런 등등 생각을 해보고. 사선 의원이 통상적으로 보여주는 기성 정치인의 어떤 그 관습이나 이런 걸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고 자유롭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뭐 하여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시 정치 문제로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 5년 단임제, 이 대통령제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국면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뭔가 좀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이번 계엄령 그리고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의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우선 대전제로 말씀드릴 거는 결국 정치는 국민이 바라는 큰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가 선거제도를 얘기할 때 이 소선거구제 말고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하지만 네.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소선거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를 하지만 저는 결론으로서는 소선거구제 중심 제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좀 봐온 편이거든요. 네. 그런 틀에서 본다면은 대전제로서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다고 봅니다. 근데 아주 솔직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4년 중임제냐 5년 단임제냐에 따라서 큰 어떤 민주주의 틀 자체가 한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한쪽은
구조적으로 이건 이럴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래도 중간에 한번 선택의 기회를 다시 갖게 하는 4년 중임제가 비교적 범용성도 있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이 많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볼 수 있는 부분은 봐서 손보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또 지금 우리가 그냥 갑자기 다가와 버린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예. 그러니까 대선이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지금 있죠. 네. 헌재에서 결정이 난다면 대선이 바로 되는 것이어서 네. 4, 5개월 안에 실제 대선이 진행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실제 상황이 된 것이어서 그 상황 안에 지금 말씀드린 큰 제도 변화로서의 개헌까지를 우리가 얹어서 다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논의를 해서 결국은 그 다음 정부 중에 우리가 일정하게 제안하고 합의해내는 방안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결국은 개헌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제안을 했다가 결국은 안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할 때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건과 동시에 개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그래서 네, 대통령 뭘까요? 권력에 있어서의 예.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뭘까를 생각을 조금 저도 해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걸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워서 네.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되어 왔죠. 사실 조금씩 네. 커져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막상 여든 야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해결해야 될 일인데 그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괜한 걸 건드릴 필요가 있냐. 예를 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 하려고 하나? 네네. 그게 참 아니면 어렵죠. 네. 본인이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는 나는 그러면 4년만 할게. 뭐 이런 결단을 요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가신 일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 논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권이라든지 대통령이 될 스케줄 혹은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내 헤게모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할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대권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측근에서는 그게 또 쉽사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경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점철되어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아주 이 정치권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개헌인데요. 네. 개헌 얘기가 나오면 항상 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매번 똑같은 반론이 제기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언젠가 그냥 이렇게 합의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인데요. 음. 개헌이라는 게 항상 제기하면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아주 그 전형적인 반론들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워낙 또 뭐 대중의 지지도 많이 받으시고 또 이 국면에서 정국을 이렇게 잘 뭐라고 할까요? 대응해 오셨으니까 그런 논의도 우리 김민석 의원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진 국민들도 아까 생기는 말씀처럼 것 같습니다. 저는 개헌 논의가 제기되는 걸 피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 안을 건가 정치권이 이것 하나와 함께 이것이 현실적으로 임박한 대선이 막 빨리 진행돼 버리면은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뭐 권력 분산이라든가 이런 등등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별개로 그 투 트랙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권력 분산도 사실 개헌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지만은 우리의 헌법 자체로 놓고 봐도 그렇게 이 헌법 틀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들이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거든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선의를 가져야 될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더 현실 정치 문제를 좀 여쭤보죠. 자, 만약의 경우에 헌재에서 인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많이들 봅니다마는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벚꽃 대선이 가능하죠. 4, 5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정치인이 대선에 나올 수 있을까? 저희도 그게 참 네. 미지수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현재로서는 국회 이제 2당인데 거기가 한동훈 대표가 다시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네. 남아 있는 분들 중에 그 생각하는 분들이 오세훈,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인데 뭐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서 과연 그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도 사실 좀 미지수고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참 그러네요. 제가 뭐라고 평하기가 제가 그 저보다 연배는 위시고 네. 얼마 전에 제가 그 국정감사 때 가서 뵙기도 했고 유쾌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유쾌한 네. 분이고 15대 국회의원을 같이 시작을 해서 네. 그런 인연도 있고 아, 그러셨나요? 네, 국회를 같이 시작해서 좋았던 인연도 있고 나빴던 인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간 지금은 또 서로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참 네. 뭐 평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꿈을 같아요. 그 확실하게 갖고 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무 척지지 않게 말씀을 해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때려오셨고 그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오신 그 끝은 이제 후보의 가능성을 계속 봤기 열어놓고.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날 시켰으면 이런 일 없잖아. 적어도 이렇게 내가 안 하지. 네. 그런 생각은 그런 할 수 있겠다는 비슷한 생각이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뭐 굳이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 안 하고 계신. 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니까. 네. 그 전제에서 네.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사실 탄핵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일 어느 수도 것도 있는데. 있지만 저희는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상황이 급진전할 거를 몰랐던 상황에서도 네. 예를 들어 가령 뭐 1년이다 가령 이렇게 재판 기간을 놓고 봤을 때도 이 상황 이전에 두 번의 판결이 있었는데 두 번째가 무죄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기조로 결국은 3심까지 5개의 재판에 1, 2, 3심을 하면 15번의 산을 넘어야 되는데 네. 15번의 마지막 산을 넘으면 마지막으로 다 3심에서는 다 무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조 쪽에서도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을 앞에 두 개로 많이 보고 있었어서 거기서 두 번째 것이 그렇게 되고 해서 첫 번째 그 선거법 관련한 재판은 뭐 2심으로 가면은 다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당에서 비난은 이렇게 하더군요. 빨리 헌재에서 결정을 하라니까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재판을 지연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뭐 그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소환하는 거 다 응하고 출석할 거 다 하고 재판 다 하고 따박따박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는 조금씩 지연한 건 사실이죠. 뭐 그걸 뭐 지연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네. 우리로서의 방어권을 다 행사한 것이라고 해야 할지. 네.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조금 곤란한 질문들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또 안 하시면 또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나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 정당이 어떤 권력을 잡고도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사겠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나라가 진짜 누란지게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개헌 발동을 할 때에 저는 세계금융의 중심지 뉴욕에 있었거든요. 개헌의 의미 이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와, 나라의 리더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고해성사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대외적으로는. 그래서 더 어려워진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금융인으로서는 정말 아무리 다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고 환율도 폭등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해외 유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많이 울어서 굉장히 창피했다 그래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창피하죠. 우리나라의 기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럼요. K 예.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어쨌든 수습을 하고 정치가 안정이 되면 다시 회복을 할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낙관적인 시간 아닐까. 이렇게 상처받은 상황에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그러면 적어도 1, 2년 어쩌면 더 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경제가 더 침체, 안 그래도 지금 침체 위험이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면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될까.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좀 해보라고 할 때 늘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보다 제일 아쉬웠던 게 예.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신성장 또는 전략산업 이런 걸 이렇게 안 하는 정부를 난 처음 본다. 네. 다 한두 가지는 하는데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 정부는 그런 생각과 어떤 집중력을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뵙고 전 정말 그게 아쉬웠습니다. 네. 말씀처럼 지금은 전체적인 성장 잠재력 그다음에 이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그다음에 먹고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이 제일 중요한 때잖아요. 근데 그때에 저희가 이러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하죠. 그게 첫째 하나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이 분명히 존재하죠. 저는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를 경험을 해봤고 김대중 대통령 때 IMF 이현재 위원장이 그때 IMF 비대위원장을 할 때 제가 공교롭게도 그 비대위에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제가 초선 제서 때 재경이 정무위를 하면서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희들이 빨리 극복을 비교적 해낸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게 정치적인 위기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두 해의 고통의 과정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더 이것을 전화시켜야죠. 축복으로 전화시켜서 열심히 해야죠. 국정안정특위위원장이시란 말이에요. 네.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한간에는 야 민주당이 그러면 벌써 집권했냐 이런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뭐 대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도 않고요. 실제로 대선 국민이 오면 이제 그건 그때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국정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외교나 안보나 경제에서 최소한도의 위기 관리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들이 노력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교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에 예를 들어 지금 비상외교와 관련한 책임을 위성락 전 대사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미국하고 일본을 결국 핵심적인 게 이제 미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한국 국민의 저력으로 이거를 빨리 안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정부가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집권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지켜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지금 수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군 자체에 있어서의 전체 군심을 안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최소한의 비상조치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걸 최대한 하자라고 하면서 경제계와의 대화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도 제한적인 어떤 위기관리 조치를 하는데 그에 있어서 필요할 수 있는 협력은 저희들이 다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국정안정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참
그 조심조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럼요. 예. 예. 벌써 집권했냐 이런 네. 여론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국민들이니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미국에 계셨다니까 뭐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옆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네네네 그거 있었는데 빨리 예, 기억했죠. 그때 그걸 될 때 통상적이라면은 의원들이 뭐 박수도 칠 수 있고 환호도 할 수 있고 네. 그랬는데 전혀 안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 스스로도 굉장히 좀 마음을 묵직하게 갖고 있자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를 생각해서도 무겁고 네. 저희들이 뭐 벌써 뭐 된 것처럼 그러냐 하는 어떤 뭐 대선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가 아니라 오늘 현 시점에서 그냥 그 자체의 존재로서도 저희가 국회 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다가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실은 계엄과 탄핵 이전에도 사실상 무정부 상태 비슷했었습니다. 상당히가 정부가 일을 안 하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뭐 그 양비론을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크게 봐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정치권 전체의 책임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갖고 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주 마음을 무겁게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두 가지 감정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있고 또 거리에 나왔던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에 대한 자긍심도 그게 있죠.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감정도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감정도 있는가 하면 과연 더 잘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석 최고위원을 맡고 계시고 내란극복 국정안정특위위원장도 함께 맡고 계시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한 명의 리더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이제 외신들이 여의도를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그 외신들을 많이 만나고 저희도 대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계엄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에 놀랬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과 이 회복력과 국민들의 모습에서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쭉 외신을 계속 추적하는데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세계가 사랑하는 매력을 느끼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한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겨서 갖는 충격이 있었는데 이 좋아하는 나라가 너무 멋있으니까 또 이 상황에서조차 그것에 대한 감동이 아까 표현하신 대로 어메이징이 있는 겁니다. 저는 결국은 저희가 어메이징하게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정치가 갖는 죄송함과 책임감과 무거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무게를 절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아주 무겁게 느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와주시고 또 솔직한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3프로TV는 지금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경제, 금융, 투자에 방점을 두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저희의 경제 문제가 이 사회의 문제, 정치의 문제와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이 가끔씩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정치의 한 복판에 있고 또 여론의 한 중심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어떤 분이 나올지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과의 대화는 이렇게 마감하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